콩가루 집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도어록 비밀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고 남편은 팔짱을 낀 채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엄마 화 풀릴 때까지 친정에 가 있어. 10년 동안 시댁에 생활비를 대고 남편의 빚을 갚아주고 온 가족의 뒷바라지를 해온 여자를 내쫓는데 걸린 시간은 단 5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여자는 끝난 것 같았죠. 하지만 김지원 씨는 그날 밤 짐가방 속에서 남편의 공기계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남편과 시누이가 자기 몰래 저지른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의 증거를 파내기 시작하죠. 무너진 줄 알았던 여자는 어떻게 이 상황을 뒤집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세 김지원입니다. 결혼한 지 10년 동안 맞벌이를 하며 시댁의 생활비와 빚을 도맡아 갚아왔습니다. 암 투병 중인 친정엄마를 주말 동안 간병하고 돌아왔더니 시어머니가 제 짐을 복도에 내다 버리고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꿔놓았습니다. 남편은 나가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10년간 헌신한 대가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모든 것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복도 바닥에 널브러진 짐가방들을 발견했습니다. 캐리어 지퍼가 뜯겨져 있었고 제 옷가지들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습니다. 블라우스, 속옷, 화장품 파우치까지 전부 쏟아져 나와 있었죠. 이게 뭐야? 저는 허둥지둥 현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 요란한 경고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삐.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도어록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을 살아온 집인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쿵. 안쪽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나더니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가 실내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저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왜 왔어? 안 올 줄 알았는데.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세요? 제 짐이 왜 밖에 나와 있는 겁니까? 박 여사가 현관 문틀에 팔을 기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짐? 내 짐이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있어? 주말 내내 친정에 가서 처박혀 있더니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야. 어머니, 저는 엄마 간병하러 간 거예요. 엄마가 암 치료 중인 거 아시잖아요. 박 여사가 삿대질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암이면 다야. 시집 온 년이 친정에 붙어 살면 그게 며느리야. 콩가루 집안이 별 수 있나? 에잇. 그 어미의 그 딸이지. 제 뒤통수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픈 엄마를 간병한 것이 죄가 되다니요. 그때 박 여사 뒤에서 시누이 이수진이 슬금슬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수진은 복도 바닥에 나뒹구는 제 블라우스를 발끝으로 툭 걷어차며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짐 싸는 센스는 있어야지. 이렇게 지저분하게 널어놓으면 이웃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수진이 킥킥 웃으며 제 화장품 파우치를 발로 밀어냈습니다. 수준이 딱 이 정도야, 진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할 만큼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이러시면 안 되죠. 민호 씨는요? 민호 씨 어디 있어요? 거실 안쪽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이민호가 팔짱을 낀 채 천천히 현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이민호는 저를 내려다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마치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보는 것 같은 눈이었죠. 민호 씨,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짐을 왜 밖에 내다 버린 거야? 이민호가 현관벽에 어깨를 기대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화 많이 나셨어.
당분간 친정에 가 있어. 엄마 풀릴 때까지. 뭐라고? 지금 나한테 나가라는 거야? 못 알아들어? 지금 내가 여기 있으면 상황만 더 안 좋아져. 그냥 며칠 가 있으라고. 저는 현관 안으로 한 발 들여놓으려 했습니다. 이민호가 제 어깨를 두 손으로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는 뒤로 비틀거리며 복도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제 옷들 사이로 시선이 떨어졌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생활비를 대고 시어머니의 병원비를 내고 시누이의 결혼 축의금까지 보태주고 남편이 사업한다며 진 빚을 제 월급으로 갚아왔습니다. 그 10년의 대가가 복도에 내팽개쳐진 캐리어 2개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옷들을 하나하나 주워 캐리어에 쑤셔 넣었습니다. 블라우스에 검은 구두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밟은 자국이었죠.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왔습니다. 5월인데도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고 친구에게 전화하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파트 근처 골목의 허름한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35,000원짜리 방을 잡고 문을 닫았습니다. 좁은 침대에 걸터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뒤에야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은행 어플을 열었습니다. 매달 제 급여가 빠져나가던 생활비 통장의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8,420원. 화면 속 숫자가 제 눈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자동이체 설정 화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댁 아파트 관리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시어머니 휴대전화 요금. 하나하나 해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머릿속이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텔 침대 위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급하게 쑤셔 넣은 캐리어를 열고 옷가지들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리어 안쪽 주머니에서 손끝에 딱딱한 것이 잡혔습니다. 꺼내보니 남편 이민호가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였습니다. 화면에 금이 쭉 가 있는 낡은 공기계였죠. 그 밑에 남편 명의의 보안카드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서랍 속에 넣어뒀던 건데 짐을 쏟아버리는 바람에 섞여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공기계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모텔 와이파이에 연결하자 화면이 깜빡이며 살아났습니다. 손가락이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복도에 내팽개쳐진 제 옷가지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보안카드 숫자를 입력하고 은행 어플에 접속했습니다. 이민호의 주거래 은행 계좌가 화면에 떴습니다. 거래 내역을 위에서부터 천천히 훑어내렸습니다. 3개월 전 2억 4천만 원 입금. 대출 실행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2억 4천만 원. 담보 항목에 우리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주소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 동의 없이 우리 집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했습니다. 대출 실행 당일 2억 4천만 원이 고스란히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이수진. 시누이 이름이었습니다. 적요란에 전세 보증금이라고 적혀 있었죠. 제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이 시누이의 전셋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더 내렸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열었습니다. 최근 4개월간의 기록이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새벽 1시 강남 유흥업소 87만 원. 새벽 3시 모텔 12만 원. 새벽 2시 유흥업소 120만 원. 같은 주에 또 모텔, 또 유흥업소. 한 달에 수백만 원씩 4개월이면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일렁거렸습니다. 불과 3개월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이민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친정엄마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했습니다. 100만 원만, 딱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민호는 소파에 드러누운 채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 없어. 제발 엄마가 다음 주에 수술인데 병원비가 모자라. 100만 원만이면 돼. 이민호가 벌떡 일어나 소파 쿠션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게. 맨날 친정. 돈 없다니까 없어. 네 엄마 병원비를 왜 내가 내? 그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카드론으로 수술비를 마련했죠. 100만 원은 없다던 사람이 상간녀와 유흥업소에서 수천만 원을 쓰고 있었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먹으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저는 은행 본점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해당 대출건은 배우자분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위임장을 지참하신 대리인이 창구에서 직접 신청하셨습니다. 저는 동의한 적 없습니다. 위임장도 쓴 적 없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객님, 기록상 배우자분의 서명이 있는 동의서와 위임장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제 책상 서랍에 넣어뒀던 신분증과 인감도장. 이민호가 그걸 몰래 가져가서 제 서명을 위조한 겁니다. 통화를 끊고 저는 침대 모서리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때까지 힘을 줬습니다. 오후에 저는 공기계를 들고 모텔 근처의 데이터 복구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접수대에 공기계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삭제된 사진이랑 카카오톡 내용 전부 살려주세요.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기를 가져갔습니다. 3시간 뒤 연락이 왔습니다. 다 복원됐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복원된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이민호가 모르는 여자와 찍은 사진들이 수십 장 쏟아졌습니다. 레스토랑에서, 호텔 로비에서, 차 안에서,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도 살아났습니다. 신우이 이수진이 보낸 메시지가 눈에 박혔습니다. 오빠, 그동안 저 여자한테 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보상받아야지. 내 전세금으로 빼. 어차피 그녀는 모르잖아. 이민호가 답장을 달았습니다. 이응 걱정 마. 인감도장 서랍에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뱃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복원된 모든 파일을 USB에 담아달라고 했습니다. 업체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한 놈도 빠짐없이 반드시 끝을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모텔 침대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끓어오르는 속을 억지로 눌러 담고 시어머니 박 여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 제가 못난 탓입니다. 주말에 짐 챙겨서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이민호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잘못했어. 엄마한테도 사과드릴게. 주말에 들어갈게. 5분도 안 돼서 이민호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들어올 거면 엄마랑 수진이한테 명품 가방이라도 하나씩 사와. 그래야 분위기가 풀리지. 저는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바로 답장을 쳤습니다. 알겠어. 준비할게. 이민호가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는 이거였습니다. 이응 알아서 잘해. 저는 휴대전화를 이불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검색해둔 법률사무소 주소를 찍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한 번도 진 적 없다는 변호사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지원 씨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하나씩 늘어놓았습니다. 이민호의 위조 대출 서류 사본, 신용카드 유흥업소 결제 내역, USB에 담긴 불륜 사진들, 복원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중간에 안경을 벗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거 이혼 승소는 당연하고요. 사문서 위조의 사기죄로 형사 고소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완벽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이혼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들 돈줄부터 끊어주세요. 변호사가 볼펜을 들며 물었습니다. 어떤 방식을 원하세요? 남편 급여 통장이랑 은행 계좌 전부 가압류 걸어주세요. 그리고 신우이 전세 보증금도요. 그 돈은 남편이 제 몰래 우리 집 담보로 빌려서 빼돌린 겁니다. 변호사가 볼펜으로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우이 전세금은 사회행위로 볼 수 있겠네요. 남편이 이혼할 때 재산 나눠줄 걸 피하려고 일부러 돈을 빼돌린 거니까. 소송 걸고 가압류 신청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가지런히 모으며 말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맞춰주세요. 소장이 시댁에 도착하는 시간이요. 금요일 저녁 6시. 변호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말 내내 은행도 안 열리고 변호사도 못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이틀을 꼼짝없이 당하게 해주세요. 변호사가 입꼬리를 올리며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으로 맞추죠. 저는 변호사가 내미는 위임장에 또박또박 서명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과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평소처럼 웃었습니다. 지원 씨 오늘 반차 쓰고 왔어요? 어디 다녀왔어요? 아, 병원이요. 정기검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점심 후 휴게실에 혼자 남았을 때 변호사에게서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가압류 신청서, 사회행 위치소 소송 접수 확인서, 이혼 소장 초안. 저는 하나하나 읽어보고 서명이 필요한 곳에 이름을 적어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퇴근 후 모텔로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 어플을 켰습니다. 보안이 철저한 단기 임대 오피스텔을 검색했습니다. 공동 현관에 이중 잠금 장치가 있고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곳으로 골랐습니다. 금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모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금요일 퇴근 후 저는 모텔 짐을 정리하고 새로 계약한 오피스텔로 이동했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이중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47분. 13분 뒤면 법원 송달원이 시댁 현관문을 두드릴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6시 정각. 저는 오피스텔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송달 완료.
시댁 주소 본인 수령 확인. 박 여사가 직접 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지금쯤 박 여사가 봉투를 뜯고 있을 겁니다. 두꺼운 소장 속에 빼곡하게 적힌 이민호의 외도 사진, 위조 서류 사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겠죠. 같은 시각 이민호는 어디선가 저녁을 먹고 있었을 겁니다. 카드를 내밀었겠죠. 결제가 안 됩니다. 다른 카드를 꺼냈겠죠. 이 카드도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또 다른 카드를 내밀었겠죠. 죄송합니다, 고객님. 모든 카드가 이용 정지 상태입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따뜻한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이민호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겼다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민호. 또 끊겼다가 또 울렸습니다. 박 여사.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김지원. 당장 전화 받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당장 전화해. 저는 문자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커피가 식을 때까지 소파에 기대 앉아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박 여사에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너 이년아. 이게 뭐야? 소장이 뭐야? 당장 취소 안 하면 가만 안 둬. 이어서 이수진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나 전세금 가압류됐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은행에서 연락 왔어. 장난해? 당장 풀어. 저는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신우이도 통보를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전체가 법원 명령으로 묶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이민호, 박 여사, 이수진. 번갈아 가며 걸어왔습니다. 이민호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연락 왔어. 급여 압류됐다고. 너 진짜 이럴 거야? 당장 전화해. 이거 풀어. 저는 머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쯤 이민호가 시댁으로 뛰어들어갔을 겁니다. 소장을 읽고 벌벌 떠는 박 여사 앞에 섰겠죠. 전세금이 묶인 이수진이 울면서 달려왔겠죠. 셋이 거실에 모여 소장에 첨부된 증거들을 봤을 겁니다. 이민호의 유흥업소 결제 내역, 상간녀와 찍은 사진들, 이수진이 남편을 부추긴 카카오톡 대화, 전부 다 소장에 붙어 있었으니까요. 이수진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가 오빠 때려. 오빠 때문에 다 망했다고. 언니 제발 전화 좀 받아. 내 전세금은 왜?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한 겁니다.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진동으로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가 부르르 떨었습니다. 박 여사, 이민호, 이수진, 이민호, 박 여사, 이수진. 마지막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박 여사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지원아, 어머니가 잘못했어. 전화 좀 받아. 이야기하자. 응?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 방해 금지 모드를 켰습니다. 화면이 고요해졌습니다. 소파 등받이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워진 하늘이 보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말이 시작됩니다. 은행 문도 닫혀 있고 변호사도 붙잡을 수 없고 저한테 연락도 안 되는 이틀. 그 이틀을 돈 한 푼 못 쓰는 공포 속에서 보내게 될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가압류 통보가 간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회사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확인하니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남편 회사 인사팀에서
급여 압류건 접수 확인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오피스텔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을 때 예전 직장 동료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지원아, 블라인드 앱에 너네 남편 회사 사람들이 글 올렸더라. 읽어봤어? 링크를 눌러봤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김대리 급여 압류됐다는데 사유가 개점. 아내 명의 위조해서 대출 사기치고 불륜까지.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이민호의 실명은 안 나왔지만 같은 회사 사람들은 누군지 다 아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퍼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인사팀에서 새어나간 거죠. 하지만 동정심 같은 건 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지원 씨, 남편 측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소식 들으셨죠?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형사사건 연루에 회사 품위 훼손으로 대기 발령 들어갔고 해고 절차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우이 쪽도 움직임이 있어요. 신우이요? 전세금이 가압류 묶이니까 집주인이 겁을 먹었나 봐요. 사회행위 소송에 엮이기 싫다고 신우이한테 당장 방을 빼라고 통보했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테이블에 두 팔을 올렸습니다.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방의 금지 모드를 잠깐 풀고 부재중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박 여사에게서 온 문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원아, 어머니 말 좀 들어봐. 전화 한 번만 받아줘. 어머니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 아래로 이수진에게서 온 문자. 언니나 진짜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 제발 가압류 풀어줘. 내가 잘못한 게 뭔데? 저는 코웃음이 났습니다. 잘못한 게 뭐냐고요. 카카오톡에서 뭐라고 했는지 벌써 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르잖아라고 낄낄거리던 게 누구였는지. 문자를 더 내려봤습니다. 박 여사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14통, 이민호 9통, 이수진 7통. 저는 다시 방에 금지 모드를 켰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박 여사가 친척들한테 돈을 빌리려고 전화를 돌리고 있는 모양인데 다 거절당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아세요? 김지원 씨 시댁 쪽 사촌이 연락을 줬어요. 박 여사가 울면서 전화했는데 이미 이쪽에서 보낸 경고문을 받았다고. 사기꾼 아들 빚 갚아주느니 차라리 남이라고 끊었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직장도 잃고 집도 빼앗기고 친척들한테까지 문전박대를 당하고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은 위험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해뒀죠. 이 오피스텔은 공동 현관부터 비밀번호 없이는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현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택배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쾅, 쾅, 쾅. 김지원, 나와. 이민호 목소리였습니다. 문 열어. 당장 열라고. 쾅쾅쾅. 박 여사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이년아, 문 열어. 당장 나와서 무릎 꿇어. 저는 행주를 내려놓고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주소를 알아낸 건지. 쾅, 쾅쾅쾅. 문이 흔들렸습니다. 이민호가 발로 문을 차는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렸습니다. 소송 취하 안 하면 네 직장 찾아가서 다 엎어버린다.
네 엄마 병원도 찾아갈 거야. 박 여사가 그 뒤에서 악을 썼습니다. 근본 없는 년이 감히 내 아들 인생을 망쳐. 당장 나와. 나와서 내 앞에 엎드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붙잡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모두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현관문 앞까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이중 잠금 장치가 단단히 걸려 있는 걸 손끝으로 확인했습니다. 쾅, 쾅쾅. 문짝이 흔들릴 때마다 잠금 장치가 덜그럭거렸습니다. 하지만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을 현관문 쪽으로 향하게 하고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담기 시작했습니다. 죽여버린다. 문 안 열면 진짜 죽여. 이민호의 목소리가 복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네 엄마 병실 찾아가서 그 늙은 년 머리채 잡아 끌고 나올 거야. 듣고 있어. 박 여사가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도어록에 달린 외부 카메라 화면을 휴대전화로 연동시켰습니다. 작은 화면 속에 복도가 보였습니다. 이민호가 복도 벽에 비치된 빨간 소화기를 집어드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민호가 소화기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려 현관문을 내려쳤습니다. 꽝! 문 전체가 울렸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꽝! 꽝! 소화기가 문짝을 때릴 때마다 쇠가 찌그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녹화가 돌아가는 걸 확인하고 바로 112를 눌렀습니다. 112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살려주세요. 남편이 소화기로 문을 부수고 있어요. 죽인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주소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문 열지 마시고 안에 계세요. 전화를 끊는 순간 밖에서 박 여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야, 김지원. 내일 당장 네 엄마 입원한 병원으로 쳐들어갈 거야. 그 노인네 머리채 잡아 끌어서 복도에 내동댕이 칠 거다. 들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화면 속에서 이민호가 다시 소화기를 들어 올리는 게 보였습니다. 꽝! 문 위쪽 모서리가 안으로 휘어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희미했지만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위잉, 위잉. 밖에서 소화기 내려치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시발, 경찰이야. 이민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망가. 빨리. 박 여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이미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딩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손에 든 물건 내려놓으세요. 지금 당장. 경찰관들의 고함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집이에요. 우리 며느리가 안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박 여사가 버둥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쨍그랑. 소화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 뒤로, 뒤로 하라고. 하지 마. 내가 뭘 했다고. 이민호가 버르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누군가 바닥에 넘어지는 소리.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아들 나. 이 사람 내 아들이야. 박 여사가 경찰관을 밀치며 달려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도 손 뒤로 하세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입니다. 뭐? 내가 뭘? 나라고. 수갑 채우는 딸깍 소리가 2번 들렸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박 여사의 흐느끼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휴대전화를 꽉 쥔 채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잠시 뒤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경찰입니다. 안에 계신 분 괜찮으시죠? 문 열어주셔도 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중 잠금 장치를 풀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경찰관 4명이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이민호가 수갑이 채워진 채 엎드려 있었고 박 여사도 벽에 기대 앉아 뒷짐을 진 채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관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전부 녹화했습니다. 살해 협박하는 음성이랑 소화기로 문 부수는 영상 전부 있어요.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 확보해 두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진술은 내일 서에서 받을게요. 이민호가 바닥에서 고개를 비틀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핏발이 선 눈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야, 김지원. 너 진짜 이러는 거야. 끝까지 이럴 거야. 저는 이민호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이 이민호를 바닥에서 일으켜 세워 엘리베이터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박 여사도 뒤따라 끌려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원아, 지원아. 저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이중 잠금 장치를 다시 걸었습니다. 등을 문에 기대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떨리며 올라갔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는 저한테 손을 뻗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경찰서에서 연행된 다음 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지원 씨, 어젯밤 체포 영상이랑 녹음 파일 전부 경찰 측에 제출됐고요. 스토킹 처벌법이랑 가정폭력 처벌법으로 긴급 임시조치 발동됐습니다. 그게 어떤 건가요?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김지원 씨한테 100m 이내로 접근 못합니다. 전화, 문자, 카톡 다 안 됩니다. 한 통이라도 보내면 바로 구속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저한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게 됐습니다. 2주 뒤 법원에서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나란히 법원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조정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맞은편에 이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2주 만에 본 이민호의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고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민호 옆에 앉은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뭔가 속삭였지만 이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담당 판사가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 측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이민호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판사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잠깐요. 경제적 어려움이라고요? 여기 제출된 카드 내역을 보면 매달 수백만 원을 유흥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그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이민호 측 변호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한 장 넘기며 안경 너머로 이민호를 바라봤습니다. 피고는 암 투병 중인 장모의 수술비 100만 원은 거절하면서 아내 명의를 도용해 2억이 넘는 돈을 빼돌려 유흥과 외도에 사용했습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안입니다. 이민호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질 만큼 주먹을 쥐고 있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은 빠르게 끝났습니다. 이민호가 몰래 받은 2억 4천만 원의 대출은 전부 이민호 단독 빚으로 처리됐습니다. 대신 부부 공동 명의였던 아파트 소유권이 100% 제 이름으로 넘어왔습니다. 변호사가 조정실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사회행위 취소 소송도 승소했습니다. 신우이 전세 보증금 전액 반환 명령 나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수진이 빼돌렸던 2억 4천만 원이 고스란히 제게 돌아오게 된 겁니다. 형사 재판은 한 달 뒤에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이민호가 피고인석에 서는 걸 지켜봤습니다. 이민호는 양복 대신 구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도 매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이민호를 사문서 위조, 사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합니다. 이민호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전과자가 된 겁니다. 회사에서도 이미 불명예 해고 통보를 받은 뒤였죠.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데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쪽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아들이 실직하고 딸 전세금도 날아가니까 지금 살던 집 살림 다 처분하고 반지하 방으로 이사 간다더군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주에 저는 구청과 은행을 돌았습니다. 아파트 등기부에서 이민호의 이름을 지우고 제 단독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시댁과 연결된 마지막 서류 한 장까지 정리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자 늦은 오후 햇살이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방이 가벼웠습니다. 발걸음도 가벼웠습니다. 10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짐을 전부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소송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에서 친정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사 동기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지원아, 너네 전 남편 소식 들었어? 요즘 새벽마다 인력시장 나간대. 사채 이자 못 갚아서 막노동 뛴다더라. 저는 메시지를 읽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시댁 쪽 사촌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원아, 박 여사랑 수진이가 반지하 방에서 매일 싸운대. 머리채 잡고 그릇 던지고 난리도 아니래. 이웃에서 경찰 불렀다더라.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니.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더 이상 제 인생과는 관계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와 거실 바닥에 네모난 빛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늦잠을 자고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 화면이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100통?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음성 메시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재생됐습니다. 김지원, 이년아, 내가 사람이야. 내 아들을 거지로 만들어 놓고 잘도 살고 있겠다. 천벌 받을련. 박 여사의 도끼 서린 목소리였습니다. 씩씩거리는 숨소리가 스피커를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메시지를 눌렀습니다. 전화 받으라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10년을 먹여 살렸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저는 소파에 기대 앉아 메시지를 하나씩 넘겼습니다. 10번째쯤 되자 박 여사의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아, 어머니 전화 좀 받아 제발. 20번째 메시지. 지원아, 어머니가 이틀째 밥을 못 먹었어. 돈이 한 푼도 없어. 수진이도 나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30번째 메시지. 지원아, 내가 가져간 돈에서 조금만, 아주 조금만 보내줘. 어머니가 뭐든 할게. 내 발밑에서 뭐든 시키는 대로 할게. 제발. 박 여사의 목소리는 처음의 저주와는 완전히 다른 소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콧물을 삼키며 흐느끼는 비참한 울음소리였죠. 저는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속에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분노도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음성 메시지를 전부 삭제했습니다. 그 번호를 길게 눌러 차단 목록에 넣었습니다. 지원아, 밥 먹어. 주방에서 친정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거실까지 퍼져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식탁 앞에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수술 후 많이 마르셨지만 볼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엄마가 국자를 들고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찌개간 좀 봐. 싱거울 수도 있어. 저는 식탁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엄마가 퍼준 밥 위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찌개를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어, 엄마. 엄마가 제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더 끓여놨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식탁 위로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엄마가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갉아먹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판 구덩이 속에서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구덩이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꼭 쥐어줬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켜낸 전부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갉아먹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잘라내세요. 그래야 진짜 내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인데요. 저는 10년 동안 참았습니다. 가족이라는 한 단어, 그뿐이었죠. 그 말에 묶여서 제 인생을 통째로 바쳤습니다. 돌아온 건 복도에 내던져진 짐가방뿐이었죠.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끔하신 분이 계실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당신을 갉아먹는 사람이 옆에 있진 않으신가요? 무조건적으로 배려한다는 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힘드신 분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부디 자신을 먼저 지켜주세요. 잘라내야 할 것은 잘라내셔도 됩니다. 그래야 진짜 내 사람, 진짜 내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